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대안학교들이 2025년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12월에 대안학교를 함께 하시면서 수고하신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응원해주신 고양시의 모든 우리 뜻있는 우리 외빈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좀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서 오늘 간담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어느 학교에서 오신 누구신지 말씀 좀 나눠주시고요. 네, 그리고 모두를 환영하는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2025년 고양시 대안교육기관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손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달받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아직 도착하지 못하신 외빈들께서는 첫 번째 발제가 끝난 뒤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도착 안 하셨으니까 이 안내를 받지는 못하시겠지만요. 네, 먼저 민경선 전 경기도 의원, 그리고 전 경기도 교통공사 사장님 오셨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회 운영위원장님이신 시의회이신가요? 운영위원장님이신 권선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고양시 권용재 시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회 김성회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일산 동구 이기현 의원님 보좌관이신 이성환님 자리하셨습니다. 고양신문 전 대표이시고 민주당 부대변이신 이영아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외빈분들을, 귀한 손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빈들을 함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 대한교육연대에는 7개 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맨 앞줄을 잘 채워주신 두 학교가 있는데요. 먼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표적인 대한교육기관이죠. 고양 자유학교에서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도리학교 오셨습니까? 네, 오고 계신 중이신 것 같고요. 글로벌 리더스 크리스천 스쿨에서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학생들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루다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학생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디 계신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 발도르프 학교 선생님, 부모님, 학생들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산 크리스천 스쿨 선생님, 부모님, 학생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들목 학교 선생님, 학생들, 부모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함께하는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고양시 대한교육기관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양 발도르프 졸업 학부모이신 홍인기님께서 기조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뒤에 분들이 안 보여서 얼굴은,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 발도르프, 아이들이 졸업을 했고요. 고양시에 있는 내일초등학교 교사이기도 합니다. 네, 제 아내는 발도르프 학교 선생님이고요. 오늘 제가 글을 썼는데, 5페이지에 제 글이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늘 이제 대안학교를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되게 마음이 따뜻해요. 저희 큰애가 야호 어린이집을 나왔는데 오늘 기자분 인터뷰를 하시는데 자기 학교 출신인데 친구들이 다 야호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제 딸과 동기일 것 같아서 수빈이 하니 이랬더니 네, 그런 동네에서 다 이렇게 아름아름 아시는 분들이어서 제가 좀 딴 데서는 되게 긴장하고 얘기하는데 좀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공동육아를 하고 이제 품앗이 둘째 셋째 품앗이 공동육아하고 대안학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 대안학교가 하기 힘든가. 너무너무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왜 이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초중등 교육법에서 학생을 정의할 때 저희 나라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학생으로 정의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는 학령기 국민으로 정의합니다. 근데 왜 이게 달라졌을까? 사또마나부라고 우리 저기 배움의 공동체로 굉장히 유명한 그 교수님은 이 동아시아에 있는 이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은 압축된 근대화를 하면서 근대화를 해야 되니까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방식을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원래 부모가 자녀를 키우거나 가르치는 건 부모의 권한이잖아요. 사회적 합의로 국가에게 위임하는 게 학교인데 우리는 그런 위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학생이 되는 게 너무나 큰 특권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위임 이런 게 아니라 들여다 보내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내온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애를 낳았는데 공립학교보다는 좀 이렇게 그런 좀 내가 내 가치에 맞는 좀 교육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걸 하려면 거의 독립운동하는 수준에 그렇게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게 지금 저희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OECD 항상 1인당 학생 공교육비를 내는데 약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해 이게 통계가 두 개가 다 있는 게 이때밖에 없어서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한 1인당 공교육비는 64만 원이었습니다. 무려 19배가 납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15만 명의 학령기 국민들에 대한 공식적 통계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원받고 있는지 거기에 저희 대안학교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2022년 1월에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이 등록하도록 했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게 불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진전이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고양시를 예를 들면 2021년 등록한 대한교육기관 지원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고 2022년 시장님이 바뀌면서 교육청의 일시적 안착 지원금, 교육청이 이제 처음 등록한 게 안착 기금 줬는데 교육청에서 너희 돈 받았으니까 원래 잡혔던 예산을 집행을 안 해버렸습니다. 저희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저희가 매해 받던 돈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의 고양시 대안학교들은 고양시에서 받던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합치면 고작 2억 원입니다. 이거를 안 주겠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셨습니다. 저희가 그때 여기 계신 분들하고 시장 앞에 가서 울면서 기억나시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은 했지만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대부분 법을 사실은 여기 국회의원님도 계시면 법을 막 강제 조항으로 만드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 건데 어쨌든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이제 두 기관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디하고 어디하고요? 경기도 교육청하고 고양시가 서로 싸웁니다. 니네가 지원해. 이제 그러니까 원래 학교 밖 청소년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의 책임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등록기관이 되면서 경기도 교육청에 등록했으니까 이제는 니네가 해 이렇게 합니다. 기초지자체는 교육청이 돈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고에서 지방재정 교부금이라는 걸 받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교사이지만 다른 직업으로 이제 교육 정책 분석하는 일을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좀 더 심해져요. 작년에는 이제 저금을 해놓은 한 1조 얼마 돈을 7천억을 끌어다 썼어요. 뭐 좋은 데 쓰진 않았어요. 저희는 막 한 1, 2억이 없어서 고민하는데 학생들 운전면허 고3 하는데 300억 쓰셨고요. 예, 수학여행 지원하신 데는 500억 쓰셨습니다. 저희는 2억이 없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그래서 그 보시면 7페이지에 보시면 어떻게 재정이 줄었는지 교육청 지원액과 고양시 총 지원액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지원비는 고양시가 다 중단했고요. 네, 지금 남아있는 지원액들은 대부분 급식비입니다. 그런데 이 급식비마저 또 문제가 됩니다.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급식비는 경기도 및 지자체에 놀리는 대한교육기관에 이제 등록했으니까 이번에 교육청이 지원해야지 하고 경기도 교육청은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등록하고 관리하는 지원이지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 학생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의회가 추경 예산을 더 편성해서 봉합이 됐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급식비, 인건비, 핵심 운영비, 교육청 70%, 지자체 30%, 교육청 50%, 지자체 50% 이렇게 하는데 이 70%를 고양시는 경기도 교육청이 하라고 하고 경기도 교육청은 고양시 보고 하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은 저희들한테 공문 보여주면서 딴 데는 다 잘 됐는데 고양시만 말을 안 듣는다.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본인들이 해결하셔야지. 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뒤에 분들 얘기 말씀드리려고 제 거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고양시나 정부나 시의회가 고유 영역을 좀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고양 시민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양 시민으로 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지? 근데 이제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너무 필요하거든요. 근데 공립학교는 그럴 시간이 많지 않고요. 저희들이 그런 걸 잘 만들면 좋으면 공립학교가 갖게 혁신학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안학교들이 열심히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면 가져가잖아요. 이게 너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정말 잘하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15%의 이런 대안을 제가 거기 사범학교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15%의 이런 좋은 학교들이 막 새로운 걸 개발하면 공립학교에 좋은 브릿지들을 많이 연결해서 다 전파하고 공립학교 애들이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인적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덴마크 교육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게 덴마크 CEO들이 자기 나라 교육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에서 항상 최고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덴마크 교육 경쟁력이 세계 1등으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이 아이들이 고양 시민으로 자라는 게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고민하고 모르시는 분들한테 고양시가 학생들이 빨리 소멸될 지역 5위 안에 듭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비싸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대부분 김포나 파주에 집을 얻잖아요. 근데 저희 발도록부에 보면 서울시에 사는데 저희 찾아서 오는 분들 계시거든요. 좋은 교육이 있으면 서울시에 계신 분들 오신다고요.
저는 좀 고양시가 그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양성을, 그러니까 금산군이 최근에 거기 간디학교도 있고 별무리 학교도 있어서 금산군이 그런 그 발표했어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래서 인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저희는 서울과 주변에 있는 인구들을 고양시는 일산 동구하고 서구는 덕양구는 조금 다른데 제가 이제 그런 데이터를 내보니 1학년 학생이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가 될까? 정상은 한 8.3% 돼야 되는데 서구하고 동구는 굉장히 한 5%대밖에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곧 학생들이 사라질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강력히 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따 질의응답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30분, 40분 정도 되는 긴 글을 발표해 주시는데 이것을 또 10분 만에 요약해 주신 탁월한 또 발제자를 우리가 모셨습니다. 우리 홍인기 님께 다시 한번 수고해 주셨다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취지로 모였는지 이제 기조 발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고양시와 경기도의 교육 정책과 그리고 실제로 법과 조례를 입법해 주시는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시는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거나 계실 예정이신 우리 외빈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저희 대한교육의 발전 그리고 대한교육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니까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대한학교 학생들과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주시고 싶은 격려의 말씀은 혹시 있으신지 우리 손님들의 이야기를 청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외빈님들 말씀을 좀 고견을 청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여기 지금 5분의 또 토론자들도 계시고 그래서 약간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께 먼저 마이크? 네, 선생님입니다. 최근에 고양자유학교 뉴스 보고 나서 토론에 새벽 공문이 있는 걸 발견해서 들으러 왔어요. 그렇게 드린 말씀이 없었는데 오늘 발제 들으면서 했던 이야기 몇 가지만 좀 하고 나온 말씀도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외안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해외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심을 관계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라는 건 대학교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희 존재는 어떤 형태로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신수이든 대학교든 고등학교의 공교육이든 우리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는 기본을 보긴 하는데요. 미리가 해외안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처럼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지역의 특성, 그 도시나 그 시골의 특성들을 반영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가 보고 싶은 만큼 예산을 붓는 것을 시의원들과 상의해서 하는 게 저는 맞는 자체라고 봅니다. 이동환 시장이 강제의 이행을 부과하고 예를 들어서 대한학교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 예전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와 시민들이 싸우고 토론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가 그렇게 해서 예산대장하고 같은 일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 같으니까 공교육을 편입시켜서 공교육
공교육 안에서 똑같이 그냥 뭐 붕어박 찍어내듯이라고 비판을 받겠지만 어쨌든 가장 가성비 높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외의 기관들의 경우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해당 지역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법 반영 시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시행령 같은 경우에 지금 하원서의 내용에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윤석열 정부 때 시행령 바꾸면서 여기에 대한학교 중에 민가를 넣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하원서에 제기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민주당 국토교통부의 저희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오늘 확인을 하고 왔는데 방금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에 학교만 그러니까 공교육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대안학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등록된 대안학교도 그린벨트 안에 학교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공평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대안학교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안에다가 만들 수 있다. 이거 뭐 합당한 개정인데 그럼 이제 비인간 어떻게 하면 논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점을 안되시했던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비인간 중에서 20% 정도 학교 건물로 쓰고 80%는 상고를 포함해서 다른 공간들로 쓰이고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대안학교라는 틀을 지어서 어떤 특정 공교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그린벨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인가 대안학교 등을 통해서 녹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규제하면서 법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먼저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정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라는 움직임까지 제가 오늘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는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조건인데 지금까지 잘 운영된 것을 이동환 시장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풀어서 소송을 걸고 신고를 하고 학교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안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틀린 방법이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어디까지를 범위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산동교의 이기현 의원님과 또 이성훈 부장님과 같이 와 계신다만 이성환 교사님 등이 교육부에 관련된 질의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진전을 되는데 또 상의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까지 안 사실에서 말씀드리기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토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민경선 도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까지는 경기교통공사 사장을 가지고 지난주에 통일을 했습니다. 제가 대안학교 부분은 경기도의원 시절에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한 교장선생님을 뵙고 그때 처음으로 느꼈고 근데 한동안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도 많고 예산 수립이라는 부분을 많이 논의했는데 제가 또 그 자리를 가지다 보니까 저도 대안학교에 대한 생각을 좀 그동안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성을 하고 특히 다양성을 생각한 교육을 생각했을 때는 대안학교 부분도 엄밀하면 이 공교육에서 좀 어느 정도 함께 협의하고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자리에서 이 정책간담회가 모처럼 만에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좋은 자리인 것 같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현재 공교육과 교육자치, 행정자치가 나눠져 있는데 삶은 다 교육이랑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모자를 듯이 나눠진 게 아니라 협의체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행하고 거기에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반영할 건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끝까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영재 의원님. 두 가지 있었거든요. 예. 말씀하신
신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한 부적은요. 저는 도경구 공동주가 협동조합 최초의 설립 멤버입니다. 도깨비 어린이집 설립 멤버입니다. 쌍둥이 딸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육아를 졸업하고 아이를 어떻게 진학시켜야 될 것인가 이거 가지고도 뭐 부부지간에 굉장히 토론도 많이 했고 또 같이 공동육아에 참여했던 조합원들, 선배들과도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결정을 해서 일반학교로 진학을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대학교와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중요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좀 아니고요. 충분히 들을 것이고 여러분들 얘기 들을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라의 집 관계, 나라의 집인데 그럼 국가라는 나라의 집에 살고 있고 쉬고 있고 교육받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한 교육받는 기회, 국가의 재정이나 예산이 균등하게 쓰여지는, 공평하게 쓰여지는 기회가 제공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충격입니다. 사실은 예상은 했지만 1,200만 원과 64만 원, 19배의 차이. 우리 청소년 학교 가기나 또는 대학교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교육 예산이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차별화되고 있는가라는 충격이고요. 또 고양자유학교 예산 교육청과 또 우리 고양시자체에서 몇 년 동안 쓰인 예산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정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국민의 여러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적인 부분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치를 이뤄가는데 너무 선거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정말 선거 잘해야 되고 좋은 정치인들 뽑아야 되고 좋은 정치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옳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성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완화하고 그렇게 공동체 사회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이기현 의원실도 아마 얼마 전에 우리 또 고향 자유학교분들 한 분도 왔다 가셨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김성현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강구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장관님 감사합니다. 이영아 부대변인님. 귀한 시간에 말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얘기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아직도 없구나 하면서 너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런 권리들을 보장시키는 법률적인 걸 우리 김성희 의원님께서 적극해 주시기라 하고요. 그리고 대학교육관에 관한 법률에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안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론적인 요소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럼 대학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게 이론적인 요소인가? 이렇게 생각해볼 때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조항으로 둬서 당연히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대학교육기관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을 건데 대학교육기관을 빌미로 해서 또 사업장을 추구하거나 요도 변경을 하거나 이러한 사례인데 이런 것들은 대학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따로 둬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육기관의 기준을 심의하고 평가한다면 이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법에 의해서 지역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양시 학교가 청소년 조례로는 대안학교 지원 조례로 흡수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학교가 청소년들에게도 불리하고 대안학교에게도 불리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대안학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고양시가 이걸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거기에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을 맡긴다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조례를 확실하게 바꿔서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잘 듣고 미래는 보장되지 않지만 적극적인 공약으로 누가 시장이 되든 될 수 있도록 공정에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순서에 따라서 토론자들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나들목학교 11학년 손담비 학생의 그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들목학교 11학년 손담비입니다. 중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다 한국에 돌아와 초등학교를 1년간 다닌 저는 부모님과 교회 어른들이 나들목학교를 만드실 때 나들목학교 4학년으로 대안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부모님의 선택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지만 편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어 좋았습니다. 그렇게 다니게 된 학교가 점점 익숙해지고 학교의 특별한 수업들도 제게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여행 수업을 자주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멀리 가보기도 하고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덕담하기도 하고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여행 수업을 하며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챙겨주고 언니나 친구들에게 챙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친해졌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고 추억을 쌓았습니다. 여행 수업은 즐거웠고 저를 성장시킨 수업이었습니다. 나들목학교는 설립 정신에 따라 매일 아침 반별로 성경을 읽고 한 달에 한 번 전교생이 모여 성경을 배웁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는 적용을 매일 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성적,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자는 가치관이 조금씩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낯도 많이 가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면 떨려서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발표나 회의 진행 등을 많이 하면서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아직도 떨리고 긴장은 많이 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은 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정서 수업을 하며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책과 영화를 보는 수업을 통해 다른 사람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저에게 대입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제 감정들이 무엇인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고 일기를 쓰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성장하게 되었다고 느낍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춘기가 와서 마냥 좋았던 학교에 권태를 느끼고 다른 중학교를 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동갑 친구는 없고 동생들이 많고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 봐야 한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혼자 고민을 하던 중에 국어책에서 리셋 증후군에 관한 질문을 읽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리셋 증후군이란 인생을 게임처럼 리셋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달라질까?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한번 버텨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학교를 계속 다니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후로는 학교가 이사를 해서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친구들을 좀 더 좋아하게 되면서 전학에 대한 생각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버티기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는 별 고민 없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했던 여자친구들이 졸업도 하고 전학도 가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 당시 마음이 약해져 잘 울었고 쉽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니 쉬어도 된다고 해주신 부모님, 많은 관심을 주시고 챙겨주신 선생님들, 내가 나를 더 혼자로 만들 때 같이 있어준 친구까지,
힘들고 외로웠지만 사랑받는 걸 알았기에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이 와도 버티다 보면 다 괜찮아지는 시간이 온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혼자라 생각할 때에도 손만 뻗으면 도와줄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힘든 시간 속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나들목 학교를 다니며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1년만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함께하며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를 만난 것이 감사합니다. 연령대가 다양해 다른 점도 많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계속 함께하다 보니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에게서도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고3이 되고 금방 어른이 됩니다. 저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 주변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학교에 가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패와 시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들목 학교에서 만난 소중한 가르침을 잘 간직하고 두렵기보다는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저의 20대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명 말씀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소녀가 이제 20대 문턱에 오기까지 사춘기를 지나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성장 과정을 보낸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좀 바꾸고 있어요. 우리 조성준 학생께서 이제 자신의 학교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사회학교에 12학년으로 재학 중인 조성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고양사회학교에는 고양시에 위치한 12년제 대안학교입니다. 자립과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나친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공동체의 성장, 책임을 키워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입니다. 대안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던 부모님을 권유로 초등학교 2학년 때 고양사회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학년 때 고양사회학교로 오게 된 저는 그저 학교를 즐겁게 다니느라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편입을 한 것이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고양사회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른 학교에서는 쉽게 배울 수 없는 특별한 것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최고학년인 12학년까지 고양사회학교를 다녔고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학교를 다니며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학교의 교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서 제 발제문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라도 말씀드리자면은 초등 5학년 때 갔던 캠핑 대살이, 6학년 때 갔던 보름간의 제주 도보 대살이, 고등과정에서의 아우턴식들이 저에게 영향을 준 내용인 것 같습니다. 12학년이 저는 이렇게 고양사회학교 안에서 모든 과정들을 경험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돌아봤을 때 앞서 말했던 경험들이 제가 제일 많이 배우고 깨닫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시험이나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닌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한 공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학교에 이런 배움들이 힘들고 불만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돌아보면 모두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업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배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양사회학교에 있는 한 학년에 한 반이 있고 그 친구들과 계속해서 함께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계의 밀도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와 싸우게 되었을 때도 회피하지 않고 같이 이야기하며
풀어나가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배우곤 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웠고 커갈수록 관계의 시야를 넓혀 세상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서 배워나갔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학생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학교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배움만 있다면 그 학교는 진정한 배움이 있는 학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자유 학교에서의 배움이 저에게 의미 있는 배움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고향자유 학교의 하루하루가 소중했던 저는 학교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다수 학생들처럼 시험에 몰두하기보다 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학교에서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 이 학교는 이정표와 같은 곳입니다. 그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 아닌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고 갈 것이냐고 질문을 던지는 곳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준비해주고 알려주고 정말 필요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지식뿐만이 아니었고 다른 것을 배우는 방법, 무언가를 배울 때의 태도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때 어떻게 배울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배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제 진로는 농부가 되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농사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농산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서 졸업한 뒤에도 배워야 할 것이 있겠지만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농부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값진 경험 중 하나가 실패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도전하고 실패했을 때 실패해봤던 일들은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나아간다는 면도 있지만 고향자유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시도하기 어려운 것들을 학교 안에서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저 역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지 않은 학창 시절을 이 학교에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고등과정으로 올라올 때 많은 친구들은 다른 학교로 갔지만 저는 고향자유학교에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로 간다는 선택도 있었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좀 더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일을 도모하고 같이 놀고 즐기는 시간을 더 가지고 싶었습니다. 다른 학교로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선택도 있었지만 고향자유학교에서 만들어갈 시간이 더 뜻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급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제 생각에는 고향자유학교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택하고 살아왔던 고향자유학교가 어떤 형태를 띠고 어떤 색을 지니고 있는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 필요한 학교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향자유학교의 배움을 모두 마치고 그 졸업할 저는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해보고 많은 것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삶을 돌아볼 때 고향자유학교에서의 경험이 분명 필요했던 경험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자유학교를 선택하고 제가 했던 것들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자유학교에서 했던 경험들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도 고등과정으로 진급하는 학생도 많이 줄어든 추세여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비록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고향자유학교라는 공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공동체를 꾸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졸업생들과 고향자유학교를 거쳐온 사람들이 이 학교를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이 공간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다시 찾아주시며 계속해서 학교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교육, 대한학교라는 이름이지만 저는 고향자유학교가 단순히 공교육의 대안이 아닌 그 자체로 학생 하나하나의 개성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학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도
대안학교를 찾는 사람들도 공동체를 위해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도 계속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향자의 학교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와 고향자의 학교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학생을 키우고 그래서 훌륭한 어른들로 배출하는 고양시의 대안교육은 지속 가능해야 하고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더 깊이 새기게 해준 나눔해 주신 조성준 학생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면요. 아직 순서가 반도 안 끝나긴 했지만 순서가 모두 마칠 때에 주차장 공간이 굉장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중 주차하신 차량의 운전자분들께서는 짧게 인사를 서로 나누시고 먼저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저 주최 측의 전달이 있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연대에서 기독교 학교 중에서는 가장 긴 역사와 또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글로벌 리더스 크리스천 스쿨 교장이신 차선민님께서 독서 중심 자기주도 학습에 관하여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이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입에 있는데 되게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정확한 이름은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입니다. 이제 CS가 크리스천 스쿨이니까 이제 크리스천 스쿨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설립자분께서 글로벌 리더스는 영어로 쓰고 뒤에 기독학교는 한글로 쓰셨어요. 그래서 정식 한글 이름은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자로 GLCS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좀 어렵죠. 저희 내부적으로도 우리 이름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고요. 소개받은 대로 지금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는 이제 18년 돼가나 봐요. 그래서 역사가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4번째 교장으로 올해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양시 등록 대안교육기관 모임에 이제 10번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간담회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저는 배우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또 제가 이제 올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적응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핑계도 있고 해서 사실 이제 적극적으로 듣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학교의 대한학교의 다양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 학교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유를 하셔서 제가 거의 마지막 한 달 전에 이렇게 합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견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제가 진짜 맞나 이게 지금 이런 느낌이 살짝 들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대한학교에서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다 하는 하나의 사례로 그냥 들으시고 또 그런 교육이 소중함을 좀 아시고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교육의 다양성에 대해서 잘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봐주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올해 초보 교장이고 저도 이제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족한 가운데서 제가 발표한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17년간의 18년 이렇게 이제 흘러오면서 처음에는 국제학교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선생님들 오시고 그래서 그렇게 국제학교에 센터로 가다가 또 다른 커리큘럼 하다가 그 공교육에서 하는 교과서 중심의 학교 운영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도전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그 전에 대한학교에 있었던 학교에서 했던 독서 중심 자기주도 방식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어필이 됐고 제가 이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지금 부장학교에서도 했었고 여기서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독서 교육을 했을 때 책을 많이 읽으면 그냥 독서 교육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특별히 독서 교육을 했을 때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거는
그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교육학자 샬롯 메이슨이 주장한 살아있는 책으로 공부하라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독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책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저자가 오랜 시간 연구하여서 문학적인 요소를 담아서 쓴 책이면 가장 좋겠다. 모든 학문 분야마다 이런 책이 훌륭한 책이 다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 아이일수록 고등학교 말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면은 과학책도 한 사람의 과학자가 1시간 평생의 연구를 해서 그걸 문학적인 요소를 담아서 쓰면 그 아이들한테 더 어필이 된다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책들을 다 이렇게 썼다고 봅니다. 그 갈릴레이 그 전기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전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도 그 하늘에 대한 그 천체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도서 지동서를 얘기할 때 이렇게 과학자 두 사람과 사회자 한 사람이 나와서 여러 식으로 책을 썼어요. 갈릴레이는 그렇게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어떤 책이라 했을 때는 현대식의 지금과 같은 책의 구성이 아닐 시절이 많았습니다. 여러 식으로 문학의 요소를 많이 넣어서 썼죠. 저는 이제 기독교인인데 성경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문학적인 요소를 담아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문학이 사람에게 주는 분명한 효과와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의 중요한 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샬롯 메이슨이 주장하였습니다. 교육은 관계의 학문이다. 샬롯 메이슨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외웠느냐라기보다 내가 그 지식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었느냐를 더 중요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역사, 한국사를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을 보면 한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정말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한국사 공부하면은 인물 외워야 되고 연도 외워야 되고 문화재 외워야 되고 이렇게 이제 외워야 되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역사는 재밌다는 인상을 전혀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대화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역사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를 접근하시면서 아이들을 오래 가르쳤던 분이 문학적인 요소를 담아서 쓴 좋은 역사책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책을 아이들한테 먼저 읽었을 때 아이들이 역사에 더 좋은 관계, 지식과 좋은 관계를 내줄 수 있다. 이것이 교육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정보를 받은 곳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센터라는 거죠. 그 문학적인 요소를 담아서 아이들이 이 뇌에 정보가 들어오면 아이들 간의 슬픔과 기쁨과 화와 분노와 정의감 많은 것들의 감정을 느끼면서 그 정보를 더 아이들의 뇌 속에 기억하게 되고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지식에 더 친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살아있는 책과 상대되는 책이라 하면은 정보를 짜집기 위해서 다 나열한 책이죠. 교과서, 백과사전 뭐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적인 연관성도 없는데 조선시대는 무슨 왕이 있었고 무슨 왕이 있었고 무슨 왕이 있었고 그 시대에는 유명한 인물이 누구고 업적은 무엇이고 그 시대의 문화재는 무엇이고 이런 거 유기적인 연관 없이 연관성 없이 엄청나게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공부가 얼마나 지루한가. 그래서 아이들이 지식을 싫어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극단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육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교육의 목적 자체가 시험을 잘 보는 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사고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그러한 저희가 원리와 철학에서 살아있는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주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서양의 많은 논문들도 읽어보고 책들도 읽어봤는데 정말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학술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학원 정도에서만 아이들을 빨리 공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편이죠. 지금 현재 대한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듣는 것은 정보를 입력만 하는 것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전두엽에 정보를 입수하고 후두엽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전두엽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의 설명만을 일방적으로 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 일반적으로 교사한테만 설명을 듣고 학원에 가서 설명 듣고 이제 공부는 언제 하느냐 시험 기간 때 이제 전학식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공부는
사고력을 키우는데 이제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많이 알죠. 이제 공부의 이 자기주도 방식의 또한 좋은 점은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주도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실현 가능한 것이 개별학습인데요. 개별학습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자유도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학교에 지금 올해 5학년 때 그 저기 6학년 아이가 왔어요. 6학년 아이인데 2학기 때 저희가 입학을 했습니다. 2학기가 이 아이가 가장 어려운 과목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영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ABCD 정도는 외운다고 하길래 그 아이한테 저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이제 파닉스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만약에 6학년을 지내고 중학교를 가게 되면 벌써 어려운 텍스트의 교과서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영어에 대해서 더 이상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영어 잘하기 쉽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왔을 때는 개별학습 자주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이제 파닉스를 시켰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 5권을 12월 초쯤에 다 떼더라고요. 보통 그 5권을 저학년이면 2년 정도 걸리는 아이인데 6학년이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수십 장씩만 나가는데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생기게 된 그 아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맨날 제가 그래요. 이거 쉽지? 쉬워요. 땀 쓰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쉽고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게, 속도에 맞게 공부라는 것을 하게 될 때 처음으로 영어가 할만하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기주도 방식,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 친구와 나가 내가 너는 2등이고 나는 13등이야 이런 등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주도 방식으로 공부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긴장과 또 좌절, 또 잘난 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이 자기주도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과정평가, 평성평가로 아이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희가 어떤 소단원이 끝나면 이 소단원에 대한 시험을 보고 개별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55점 만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 다음에는 다시 공부 그렇게 해서 공부 다시 시키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공부하게 하고 그 나중에 그 아이가 80점 이상 정도 됐을 때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게 공부를 마스터하고 다음 그 단원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볼 때 공부를 잘하는 못하는 한 번에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수준에 전혀 맞지 않는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이 내가 얼마나 낮은 수준으로 이 학교에 왔어도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줄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키워주면서 공부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주도 학습 방식은 그 레벨을 그 아이한테 가장 적절하게 이제 모르는 게 일인데 그것은 이제 그 기본치기가 말한 그 스탠포딩 이론에 저희가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다소 높은 도전할 만한 단계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수준을 정하고 이제 또 자기주도 방식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공부하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질문해야 돼서 교사가 주입하기보다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습관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또 저희가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다이어리를 쓴다든지 또 글쓰기가 바로 어려운 아이들은 자신들이 배운 내용을 스스로 말하게 하는 그런 나레이션 수업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방식을 이제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학교에 대해 자기주도 방식에 대해서 이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정책 부분에서 이렇게 호소를 드리자면 이런 교육 방식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공교육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사실은 아이들을 동일하게 가르치는 것이 공평하다, 평등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 자체가 학교에 교육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분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들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라야 될 아이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이 교육의 다양성의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지원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러한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들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대안학교에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생한 사례와 함께 귀한 또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물을 챙겨드리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씩 나눠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고양시에 또 여러 우리 연대의 귀한 학교들이 있는데 또 정말 또 꼭 필요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루다 학교에서 교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기주연 선생님, 네, 이루다 학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고양시의 지원 방향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루다 학교 교장 기주연입니다. 옆에서 우리 찬성기 교수님 얘기했을 때 빨리 끝내주세요 빨간 글씨를 보고 제가 배터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든 대안학교의 대안학교 고양시 대안학교 대안교육연대죠. 이렇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제 사실 시청하면서 농성할 때도 보고 차분하게 이렇게 앉아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상황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훈훈하고 좋고요. 앉아 보니까 여러 학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도 들고 저희 학교는 좀 그 학생들의 특성이 좀 다른 학교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시작을 했지만 시작하는 어떤 생각의 그 원인이 조금 달라서 저도 대한교육연대와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또 같은 철학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했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모두 각자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학교에 농장도 있고 또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곳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안학교는 12년 전에 이제 최초의 경계선 지등 학생들을 위한 행복한 자립을 꿈꾸는 대안학교로 설립을 시작했어요. 전국 최초로. 그래서 현재 그때 8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이제 12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20명 이상이 와도 지금 현재 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여기에 있는 상황이랑 또 다른 상황이지만 그게 그렇게 다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나중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앞에다가 막 이렇게 쓴 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AI가 써서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도 들어갔습니다. 저희 그 소재지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주요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고양시 대표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년들이 저희 학교에도 있는데요. 초중고 직업반이 있어요. 근데 경기도 청년들이 결국은 교육 학년기가 지나고 나서 정작 사회의 사각지대, 법안의 사각지대, 교육의 사각지대에 정말 놓여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를 벗어났었을 때의 어떤 자립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마을과 함께 계속 활동을 지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르네상스 청년 단체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또 그냥 선생님들 중에 청년인 선생님들과 함께 또 슬럼이라는 단체를 또 만들어서 그런 단체들이 마을 공동체, 고양시 마을 공동체가 계속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면서 2024년도에는 또 경기도 청년공동체 사업으로 고양시 대표로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고양시 마을 공동체 성과 공유회에서 학교 공연 및 청년 모임 시연을 참여하였고요.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또 아무래도 이 대상자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교고, 이 대상자의 특성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정말 진정한 교육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책도 지금 세 차례 발간을 해서 판매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보면 저희도 사실 놀라운 것 같아요. 경계선 청년들이 고양시의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청년 공동체 사업에서 대상을 받아서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또 대상을 받는 그런 해년 이런 실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업적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너무 저희는 놀랍고 대견스럽고 이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굉장히 높이 사서요. 올해도 또 경기도의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청년 역량 강화 지정 사업체로 또 지정이 돼서 경기선진인들이 그러니까 취업이 거의 99%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기선진 청년들, 저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취업의 성과를 또 요번에 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학교에서 지금까지 노력해온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업적들을 낸 거는 뭐 여기 대안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다 모두 알다시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겠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의 지원도 어느 정도 있어야 저희가 계속 저희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계가 돼서 지역 사회에서도 함께하는 그런 학교로 자리매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역사회, 고양시 지역사회에 미친 가치 창출의 효과는 뭐냐면, 일단은 마을 공동체와 함께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고양시 특히 저희가 이제 소재지가 정발산동이에요. 정발산동 그 주민자치회와 MOU를 맺고 그 다음에 정발산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또 연계를 해서 많은 또 행사들과 함께 많은 사업들을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적인 어떤 확장은 지역의 여러분들, 저희 주변의 여러 마을 분들이 아신다는 거죠. 그것도 너무 호감도가 높게 함께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고요. 또 저희 경계선지는 학생들과 청년들도 그분들을 위해서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 만든 빵을 제공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실습실에 와서 또 재가제빵이나 이런 원데이 클래스를 함께 할 수 있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함께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차 이게 약간 이제 확장이 됐죠. 확장이 되면서 역시 주민자치회 분들이 저희 학교들을 많이 이렇게 연결해주고 알려주셔가지고 더 먼 거리에 있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저희도 묵묵히 했던 것 같은데 그
그 사이에 이제 지자체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또 지자체가 와서 또 예를 들어 이제 교육청에서 또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조성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그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고양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발제하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고양시의 청소년들이잖아요. 고양시의 학생들인데 이런 학생들의 어떤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연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해서 학생들의 삶에 대한 행복 지수와 학생들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이런 교육 기관에 너무 등한시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고양시에 살지 서울시나 다른 지역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체감하는 거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저희 학교를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조례개정, 대학교육기관의 조례개정이나 이런 단단한 어떤 안정적인 그 재정에 대한 모델이 좀 구축되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저희 학교에 대한 어떤 역할 강화 방안 이런 것들인데 저희 학교는 부모님들이 저희 학교에 오신 이유는 대부분이 친구 만들어주고 싶어서 오세요. 친구 만들어주고 싶어서. 근데 친구 만들어주고 싶어서 온다라는 얘기가 좀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주대학교는 나름 교육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딱 이렇게 마련을 해놨는데 그런 말씀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그런 학생들과 부모님한테 저희가 원하는 교육을 하고 싶은 환경 그런 어떤 제공하고 싶은 것들을 제공해 달라고 교육비를 높일 수는 없잖아요. 눈물은 안 나고 푹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와도 그런 부분들을 저는 또 하나의 걱정이 있는 거죠. 이런데 이게 안정화되지 못하면 이 많은 친구들 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쵸? 그거를 다 부모님한테 자부담을 다 더 높여야 되나? 의견인가? 아니면 또 반대로 학교 입장에서 선생님들 봉사, 열정, 행위 이런 마음으로 계속 헌신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실 저희가 경계단체는 민원 숫자라는 대상자지만 이 외에 제가 또 이제 다른 또 시계만치석 연합회에 또 회장이기도 해요. 더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원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저는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보수적인 어떤 교육 체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서 제도적인 부분을 내세워서 그거를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그 부분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직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고양시 대한민국 기관들이 기본적인 좀 이런 지원이나 안정적인 체제에서 학생들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마련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 감동적인 나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발표자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발표가 끝난 다음에 우리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자유학교 학부모 대표이신 이소연님께서 나눔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양자유학교 학부모 대표이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소연입니다. 앞에 학생들 이야기들과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좀 다른 얘기를 해봐야 될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학부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 정치인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학교 현황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쓴 글은 사실 이걸 섭외에 왔을 때 되게 쓰기 싫었어요. 저희 학교가 지금 상황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가한 얘기를 쓰고 싶지도 않았고 좀 흔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썼는데 그렇다고 허투루 쓰진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이제 명문이네요. 집에서 밑줄 쫙쫙 그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제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요거 쓸 때 어떤 거창하게 얘기하면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그 뭐로 잡았냐면 요즘 뭔가 정치인분들도 많이 만나고 행정가분들, 구청 직원들 굉장히 많이 만나면서 딱 느낌 하나가 뭐냐면 쎄한 느낌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대한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지금 너무 뚝단지 같은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왜 그런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선택해서 공교육 바깥으로 나갔잖아 라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너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재정이 됐든 뭐든 이런 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핏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건 극단적인 저는 개인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쓸 때 제가 염두에 둔 내용은 맨 마지막 페이지 30페이지에 두 번째 줄입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우리 형광펜 칠해야 될 대목이 모든이에요. 모든. 우리는 그 모든에 속하지 않는 자들인가요? 우리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국가는 우리를 교육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방식이 다를 뿐이고 너희들이 왜 그러면 공교육 바깥으로 나가니 하면 그 구구절절한 사연은 이 앞장에 써 있습니다. 그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밖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거나 부정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택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교육적 취향이 있어서 대안교육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건 일종의 몸부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그랬고요. 저는 우리 아이가 지금 이 공간에 있긴 하지만은 공교육을 한 5년간 경험을 하고 대안학교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공교육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금 대한교육에서는 진행되고 있다.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특별한 취향이 있어서 혹은 제가 어떤 특별한 취향이 있어서 대한교육에 온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교육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몸부림으로 대한학교에 온 이상 우리도 국민의 일환으로서 그 다음에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교육은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십시일반 그걸 운영비로 삼아요. 근데 지금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떤 속도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전국 대한교육 연대 긴급회의를 갔다 왔는데 정말 딱 들으면 알만한 학교들이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유는 딱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거기도 써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민간의 영역에서 공교육이 다 담지 못했던 이런 뭐 다양성의 교육이랄까 어떤 섬세한 교육 혹은 친환경적 생태적 교육 이 다양한 것들이 시도되어 왔는데 이제 그 민간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곧 끝날 것이다. 과감하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곧 끝날 겁니다. 끝나가고 있죠.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이 사태를 전면에서 책임져주고 보듬어주지 않으면 대한교육은 끝장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한번 줘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례 이따가 뭐 그 얘기 나오겠지만은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한교육기관법이 만들어졌고요. 대한교육기관법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요 개정안이 올해 또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재정 지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한가무소식입니다. 심지어는 올해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아이들 급식비를 뭐 네가 내라 내가 내라 이러고 앉아 있는 이런 추태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고 알아봤더니 결국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까지 있어야 된대요.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자 이런 모임을 제안을 드렸던 거고 결국 이렇게 왔는데 반드시 이거는 진행이 돼야 되고 관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얘기 잠깐만 할게요. 이건 뭐 다음 주에 저희 학교에 학부모, 교사, 학생들 졸업하신 분들 모두 모여가지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뭐 이런 거창한 거를 하는가 싶겠지만은
저희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또 저희 학교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으니까 모든 건물에는 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가 뭐냐면 이 건물의 사용 용처를 미리 결정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물에는 하여간 용도라는 게 있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지금 터전을 여기 처음 이제 들어갈 때 여기에는 이제 무슨 용도를 신청해야 되는지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에게 해당하는 용도가 없어. 그래요. 이런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너희에게 해당하는 용도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하면서 그 구청 공무원들이 몇 개를 뽑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노유자 시설이 가장 유사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는 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용도 신청이 돼 있고 저희는 이제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뭐냐면 너희 노유자 시설이라는 용도를 신청해 놓고 학교처럼 운영하고 있네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8,600인가가 지금 올해 나온 겁니다. 지금 12월에 저희는 이제 이 상황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8,600이 여기 정치인들 계시니까 제가 욕 좀 해야 되겠어. 제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을 얼마나 들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분들 진짜 좀 혼내주세요. 힘이 있으시면 진짜 그런 겁박이 없습니다. 무슨 말까지 하냐면 이 이행강제금은 사실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되지만 1년에 2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매년 부과를 하겠다 이겁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 기댈 곳이 없어가지고 소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너무나 자명하죠.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계신 학교들도 제가 뭐 다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용도 불일치예요. 다 지금 불법 상황입니다. 저희 학교는 누군가의 민원 때문에 이런 일이 재수없게 걸렸지만 사실 모두가 지금 불법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22년에 대한교육기관법이라는 게 만들어서 저희가 다 등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등록된 법제화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교육법상으로는 합법기관이에요. 근데 건축법상, 국회법상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사태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얘기를 하면 교육부에 얘기하면 그건 국토부 소관이라고 얘기하고 국토부에 얘기하면 그건 교육부 소관이라고 얘기하고 오늘도 저 그 얘기 들었어요. 그건 교육부 소관인데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 구성원 중에 어떤 분이 이거는 행정 뭐 칸막이 행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칸막이를 딱 해놓고 자기 소관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서 그 과정에 한 학교가 지금 문 닫게 생긴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죠. 대한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으로 존재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다 걸리는 거죠.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이제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정치인들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법을 만드시는 분들, 고위직 행정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교육법적인 측면과 건축법적인 측면을 두루 살피면서 대한교육기관, 대한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저희 학교는 바로 소멸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들의 가장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고향 자유학교 공동체에 따뜻한 격려와 힘찬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한 20분 정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그래서 우리 질문, 이 시간에는 질문이나 의견이나 제언이나 제안, 어떤 의견이든 환영합니다. 한 분이 너무 긴 시간 사용하시는 것은 다른 분들의 발언 기회를 또 막을 수 있으니 한 분당 한 2, 3분 정도씩 이내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발언을 예약해 주신 권영재 의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영재 의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3번보다는 좀 많이 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3년 전 처음으로 고향자유학교의 이행강제금 사용을 비롯한 아까 알아주셨을지 모르겠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슈를 처음으로 알게 됐었고 그 개정 시도를 제일 처음 했던 게 이제 저였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과거에는 국토부에서 이런 표현을 저한테 했습니다. 고작 500여 개 정도의 대안교육기관을 위해서 법 체제를 흔들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너무 차갑게 매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토부 입장 변화가 반갑고 그만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대한교육기관은 현재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인지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40몇 개의 건축물의 용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거는 지침이나 훈령의 개정으로도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기존의 공교육과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대안교육이라는 네, 그 새로운 개념을 법률적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진지하게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오늘 몇몇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됐고 그에 따라서 고양시에서도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라는 의견, 제정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몇 달 전 저희 미팅을 한 10시 반쯤 했었나요? 야밤에 제 사무실에 찾아오셔가지고 한 4-5번 오셔가지고 이제 뭐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숙제를 열심히 받아가지고 이틀 전에 제가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수경 선생님이나 아니면 홍인기 학부모님 이런 분들이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네. 기자재비, 교사처우 개선비,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셔틀 운영비, 폐교 무상 이용, 우선권 부여, 네, 시설 유지 개선비까지 이제 조례에 담아주기를 요구를 하셨는데 일단 모든 걸 다 담고 싶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폐교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의 자산이 아니라 교육청의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 그 이외에 급식하고 교복 관련돼서는 별도의 조례가 아마 존재할 걸로 보이고 이거를 제외한 다른 내용을 제가 최대한 다 담아서 1월 달에 내년도 1월 달에 발의를 시도를 할 거고 네, 빠르면 아마 통과가 될 거고 네, 뒤에 운영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권선영 운영위원장님 늦게 오셨네요. 네, 동의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통과가 돼서 우리 다음 고양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고양시장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례를 근거로 대한교육기관에 지원을 팍팍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제가 누구 얼굴 쳐다보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네, 지금 와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께 대한교육기관이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 잘 오늘 잘 인식시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미 나와버린 고양 자유학교의 그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취소 또는 경감에 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주어진 권한 범위 안에서 기존 제도의 잘못된 거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근데
과거는 어쨌든 간에 용산에 가서 이제 집회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미래에는 네, 그 잘못된 제도가 제대로 바뀔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부모 예민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들 가운데 의견 나누실 분들이 있으시면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생 중에서 네 학생들이 어른들한테 양보하는 리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누구라도 좋습니다. 네, 의견 활발하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까요? 네, 학생이세요? 네, 자기 소개해 주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까 발제한 성준이랑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지금 다니고 있는 12학년 안민서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또 대안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현 상황에 대한 이런 말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게 감사하다고 또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성준이가 발제를 해줬던 것처럼 이 학교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학교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졸업 후에는 또 어떠한 형태로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학교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이 있고 그리고 그랬을 때 되게 많은 도움이 그리고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고양대학교뿐만 아니라 대안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모여서 이런 되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고 그런 상황에 오늘 이 정책 간담회가 첫발이자 또 힘찬 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간담회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해야 되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안 드렸는데 저는 나름목학교 대표를 맡고 있는 유형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름목학교 선생님들 야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또 영어 관람 나와 있는지. 네. 또 발언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가운데 있는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고양자유학교가 자꾸 발언을 하게 되네요. 현안이다 보니 네, 경기도 내 60조 수령등교육법 60조 3항에 속하지 않는 대한교육기관이 과연 경기도 내에서 몇 위 정도일까요? 2위예요. 그만큼 대안학교가 경기도 중에 고양시에 가장 많습니다. 지난 2025년 7월에 아까 그 고양대학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법률 시행령,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죠. 7월에 이미 제주, 부산, 의원, 부천, 과천, 조례 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교사 조 개선비가 각 시도마다 지방자치마다 액수는 다르지만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네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고양시는 대한교육기관이 대한학교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권영재 의원님께서 애써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학교 대면에 들어가다 보면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라고 입구에 크게 써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그 글귀를 읽으면서 등교하고 하교합니다.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대에서 무엇을 대학교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하시면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우리가 함께 할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의견 나누어주실 우리 대한교육연대 공동체 구성원님들 어느 분이든 좋습니다. 또 혹시 아까 인사 말씀하셨지만 간담회 들어보고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겠다 하는 분께서 계실까요? 네, 이동환 부장님 감사합니다. 한 세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교육에 대한,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우리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공교육만 교육이냐 이런 거죠.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분야에서의 교육. 존재하고 있고 이미 존재하고 있고 실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사회가 같이 함께 굴러가야 되는 구조, 교육적 구조로 이해하고 공감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법과 제도로 이런 대한교육기관, 대한교육이 기존의 제도권 내의 일반 학교 공교육과 극심한 차별을 겪지 않는 기본적인 재정과 운영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보장해내는 법과 제도의 정교화 마련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구성원들 대한학교를 이루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학생들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잘 만들어지고 준비되고 이렇게 가면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기현 국회의원실에서도 열심히 어쨌든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 고경재 시의원 우리 고양병의 지역이 시의원님이세요. 그래서 열심히 잘 돕고 있는데 같이 더 열심히 하여튼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하여튼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권선영 위원장, 운영위원장님도 특별히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 혹은 두 분 정도 나눠주시면 우리 교육단 예, 뒤쪽에 지금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이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가서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또 고양저희학교 학부모인데요. 제가 대한교육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는 소수 심리라는 것에 늘 갇혀있는 외로움이에요. 우리 학교 안에 있을 때는 당연히 행복하고 풍족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이 대한교육 밖으로 나오면 저희가 뭐 하는 곳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심지어는 이제 나쁘게 말하면 좌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저희 단체, 저희 교육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그분들을 서운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향을 조금 더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아람도리에서 마을 잔치, 마을 축제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제 제 사비를 털어서 댄스 경연대회를 열었는데 대한학교 학생들을 초대하고 싶어서 제가 알고 있는 대한학교를 검색해서 다 전화를 돌려다니고
선생님이 받으실 때 제가 받은 느낌은 선생님들이 이런 그 대안교육 이외의 것에 많은 관심이 없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찾아가는 방향도 좋고 조금만 더 학교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축제나 행사에도 많이 참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전화가 안 온 거 전화 주시면 저희 학생들에게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 너무 네, 그 가운데 있는 12학년 학생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들목 학교를 다니고 있는 12학년 이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선 여러분들이 이제 대안학교에 대해서 대안학교의 예산과 그 이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의논했다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시장, 그러니까 고양시의 소통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고양 시민이 아니라 파주 시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파주 시민이자 파주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가장 파주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놀랐던 게, 이제 파주시에서는 시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나 아니면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행사에서 직접 나가지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민원들을 해결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동시장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그게 가식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가식이라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라도 얼굴을 비추고 시민들과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양 시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충격을 받은 일이, 이제 몇 년쯤 전에 이제 같이 시청으로 시위라고는 아닌가, 행진을 하러 간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보인 태도가 무관심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무응답이 아니라 애초에 그냥 거기 있는 방화문 아니고 셔터를 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참 뭐랄까, 애초에 우리하고 대화를 할 생각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제 얘기가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시의원분들, 국회의원분들께 이제 고양시 시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잘 가가지고 고양시 시장님도 이제 저희의 이야기 응답들을 잘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오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만나셔요. 저희 고양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파주 시민 한 분이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맞춰도 될까요? 네. 저쪽에서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고양자학교 학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생각이 났어요. 저희 대안학교들이 대부분 정치적으로 왼쪽에 치우쳐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거든요. 최근에 저희 학교 입학 설명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역사 교육에 있어서 좌경화되어 있냐 물어보시고 세월호를 추모하느냐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알 수 있겠지만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참 자아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 자기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게 할 것인가에 우리는 방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을 아는데, 그것은 굉장히 우경화되어 있는 어떤 학교들 때문에 저희도 같이
예, 그렇게 자리매김되는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 법률을 만드시는 앞서서 해주시는 분들께서 그것을 잘 가려낼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 대한교육을 순수한 그 땅에서 그것을 꿈꾸고 실현해가면서 애쓰고 힘드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우리를 울타리 지어줘서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걸 법률적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루다 학교에서 지금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안관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진짜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모든 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발제를 해주셨던 급식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빠르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교육을 하고 뭔가를 하셨던 그런 일들을 하려면 아이들이 일단은 좀 건강하고 좀 좋은 음식들을 좀 이렇게 잘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급식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현재 처음에 말씀해 주신 내용은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양분에서 서로의 행정 업무도 따로따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최소한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정말 제대로 받으려면 좀 건강한 음식들을 받아 먹으면서 해야 그나마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나가서 아이들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행정의 업무의 통일성이라든가 아니면 급식비 지원이 정말 잘 지원이 돼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먹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좀 그런 통일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루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분은 네, 안녕하십니까. 이루다학교 교사 윤정목입니다. 저도 지금 고양시에 있는 이루다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자녀가 넷입니다. 근데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고 출퇴근을 이제 고양시로 이렇게 하면서 비교 아닌 비교가 자꾸 되더라고요. 물론 저희 자녀들은 이제 국공립학교에 진학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노트북 지원을 해줬다가 노트북을 가져왔는데 노트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삼성 노트북에 거의 200만 원 육박한 그런 노트북을 제공을 받아서 학교 과제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비교 아닌 비교가 되면서 저희 학교 아이들이 컴퓨터 시간에 쓰고 있는 노트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대한학교 방금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 먹고 교육받는 것은 국공립이든 대한학교든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 정말 뻗어져 나간다면 국공립이 뭐고 대한학교가 뭡니까? 모두 하나 되어서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 추진되어져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그리고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손 주셔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교육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특징을 다양성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다양성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교육을 위해서 우리 대한교육 고양시 연대의 7개의 학교들이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이 더욱더 꽃을 피우려면 우리가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나누고 그리고 더 든든히 연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교육정책 간담회 이름으로 만났는데 내년에는 체육대회라든가 다양한 방식 그리고 댄스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만나고 함께 즐겁게 나누는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자유학교가 이제 대통령실에 가는 부분에서도 또 함께 연대하는 발걸음이 우리 학교들의 연대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고양시 대한교육기관의 지속과 발전과 함께 우리 고양 시민들과 그리고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가 행복한 고양시 그리고 더욱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도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서로 수고하셨다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박수로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